강남 신라호텔에 웅장한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할머니의 팔순 잔치를 위해 남편 준호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다. 한국 문화에서 팔순은 성대하게 축하할 만한 중요한 기념일이다. 연회장은 금과 크리스털로 반짝였고 새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거대한 꽃장식이 솟아 있었다. 할머니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20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다. 나는 석 달치 월급을 모아 산 옅은 분홍색 한복을 매만졌다. 비단결이 피부에 차갑게 스쳤다. 준호를 따라 임파속을 헤쳐나갔다. 평소에는 내 손을 꽉 잡던 그의 손이 도착한 후부터 느슨해져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일에서 이미 거리를 두려는 듯했다. 가족석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김 여사가 쏘아붙였다. 민지야, 늦었구나. 갓 갈아놓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음식이 다 식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버스가 늦어서. 핑계. 그녀는 주변 친척들이 돌아볼 만큼 큰 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준호야, 이 애는 항상 핑계뿐이구나. 내가 너희를 망신시킬 거라고 했지. 나는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반사적인 동작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아들과 결혼한 3년 동안 침묵만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대답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가장 먼 테이블 끝자리에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말보다 더 명확하게 이 집안에서 나의 서열을 알려주는 의도적인 배치였다. 서버들이 잡채, 며칠간 재운 갈비, 신선한 해물이 들어간 바삭한 해물파전 등 전통 진미를 차례로 내왔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온 가족이 모인 방 안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터득했다. 그 순간까지는. 사건은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났다. 준호의 삼촌이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막 마쳤을 때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손짓 하나로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다. 내 옷을 전부 합친 것보다 비쌀 것이 분명한 정교한 금박 자수가 놓인 짙은 남색 한복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를 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지혜와 그분이 이룩하신 유산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매력이 섞인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 전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가꾸고 그리고 때로는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건너편의 나를 향했다. 정화해야 한다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200쌍의 눈이 내게 쏠리는 무게가 느껴졌다. 제 아들은 우리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침묵을 갈랐다. 부산 출신에 내셀 만한 인맥도 학벌도 없고 우리 집안의 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애를 데려왔죠. 저는 3년 동안 이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길 기다렸습니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명문대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뭘 기여했습니까? 아이도 없고 사회적 인맥도 없어요. 제사상 하나 제대로 차릴 줄 모릅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비난을 이어갈수록 높아졌다. 지난 추석에는 가게에서 파는 송편을 올렸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걸요? 제 어머니는 못 본 척 하셔야만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의 사촌인 박민재가 화려한 부채 뒤로 미소를 감추는 것이 보였다. 삼성 임원인 그녀의 남편은 즐거움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늘 처음 본 먼 친척들조차 나의 공개적인 처형을 즐기는 듯했다. 제대로 된 며느리는 자기 자리를 압니다. 김 여사가 선언했다. 공허한 말이나 값싼 선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경을 표하는 법이죠. 할머니께 드릴 선물. 내가 몇 달에 걸쳐 고전 한시를 번역해 손으로 쓴 시집. 이 내 자리 옆 한지에 곱게 쌓여 있었다. 처음 구상했을 때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 생각했다. 이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는 인내해 왔습니다. 김 여사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이끌고 바로잡아주고 나아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보에 수놓인 꽃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힘들 땐 중심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때 너는 네 자신을 지켜야 해. 지금 저 애를 보세요. 김 여사가 나를 향해 경멸적으로 손짓했다. 석상처럼 앉아있잖아요. 변명도 기계도 없이. 제 아들이 대기업 세 곳과 연결될 수 있었던 임씨 집안 딸 대신 선택한 게 바로 저런 애입니다. 준호가 내 옆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양분되었던 그의 충성심은 이번에도 어머니의 의지 아래 꺾이고 말았다. 나는 3년이 지났으니 그가 용기를 내주길 어리석게도 바랐다. 하지만 한국에서 효의 벽은 서울의 그 어떤 고층, 빌딩보다도 높았다. 쓸모없어. 김 여사가 그 단어를 뱉어냈다. 이 집안의 유산의 짐만 될 뿐. 머리 위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고 방은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터널처럼 좁아졌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나누는 수근거림,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미묘한 움직임들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를 거부했다. 어쩌면 자존심이었을지도,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저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만큼만 턱을 들어 올린 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작은 반항은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김 여사의 눈이 살짝 커졌고 콧구멍이 분노로 벌름거렸다. 보이시죠?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제가 견뎌온 무례함입니다. 제대로 된 한국 며느리라면 감히 시어머니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바로 할머니였다. 나는 잠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개입해서 친절이나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차리라고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침묵은 곧 동의였다. 한국에서는 체면이 전부다. 체면은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위상과 직결된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함으로써 나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내가 김씨 집안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화를 낼 때 어린 시절 터득했던 기술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밑에서는 손톱이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을 남기며 파고들었다. 그 고통이 나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고 눈물을 쏟거나 더 나쁘게는 조심스럽게 감춘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오늘 밤은 가족의 화합과 전통, 존경을 기념하는 자리여야 했다. 대신 이곳은 나의 부적격함을 확인하려는 200명의 증인과 함께하는 재판장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김 여사가 체계적으로 내 인격을 무너뜨리는 동안 내 안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 텄다. 상처나 수치심뿐만이 아닌 조용한 결심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김 여사의 연설이 끝나고 나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상처 입은 상태로 남겨졌다. 연 회장은 수근거림과 비난의 눈초리로 웅성거렸다. 어린 사촌 몇몇은 비웃음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눈물이 맺히지 않도록 먼 곳을 응시했다. 자, 이제 축하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공개적인 다툼 뒤에 찾아온 어색함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KBS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는 준호의 대학 친구 박동우였다. 평소 자신감 넘치고 매끄럽던 그조차도 나의 공개적인 망신 이후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했다. 그가 저녁 행사의 다음 순서를 소개하려 입을 여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더니 화면에 뜬 메시지를 읽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즉시 집중시키는 이상한 음조를 띄었다. 방금 아주 특별한 소식이 들어와 즉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들 잘 짜인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만한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짜증스럽게 쳐다보았다. 결국 오늘은 그녀 어머니의 잔치였고 모든 것을 그녀가 통제하고 있었다. 행사를 중단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내게 멈췄다. 김민지 씨가 나눔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당첨금인 6천억 원입니다. 뒤따른 침묵은 마치 누군가 우주에서 모든 소리를 제거한 것처럼 완전했다. 6천억 원. 거의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었다. 내 머리는 그 숫자를 처리하지 못했다. 나는 복권을 산 적도 없었다. 그때 기억났다. 시아버지가 지난주에 할머니 잔치를 앞두고 행운을 빈다며 가족 모두에게 복권을 나눠주셨다.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동우는 고개를 저었다. 착오차 없습니다. 당첨번호가 방금 전국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김민지 씨 명의로 등록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자 혼돈이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질서정연하고 위계가 잡혀있던 연 회장이 소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일어서면서 먼저 의자가 마룻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잔을 떨어뜨렸지만 커지는 외침과 질문 소리에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박! 누군가 외쳤다. 이거 농담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항상 나를 은근히 경멸하던 신우이 지영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려다 물잔을 엎었다. 물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퍼져나가 우아한 중앙 장식을 적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한순간에 내 현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1분 만에 집안의 수치에서 수천억대 부자가 된 것이다. 그 부조리함에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테이블 건너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입은 마치 무태 던져진 물고기처럼 공기를 갈망하지만 찾지 못하고 뻐끔거렸다.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 없던 그녀가 이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지야. 준호가 내 옆에서 속삭이며 테이블 밑으로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아까는 느슨했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강도로 나를 꽉 쥐었다. 정말이야? 진짜 당첨된 거야? 나는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시선은 그의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은 가문, 학벌, 직위 등 여러 원천에서 나왔다. 하지만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갑작스러운 부는 모든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쓰나미였다. 복권, 누군가 말했다. 복권 어디 있어? 나는 멍하니 작은 이브닝 팩에 손을 뻗었다. 복권은 립스틱과 교통카드 옆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시아버지가 이 어쩌면 네가 우리보다 운이 좋을지도 모르지라며 무심하게 건네셨을 때 나는 번호조차 보지 않았다. 그가 내 이름으로 등록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박동우가 마이크를 든 채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그가 복권을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뻣뻣한 손가락으로 그에게 복권을 건넸다. 그는 휴대폰과 번호를 대조하더니 경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모든 번호가 일치합니다. 김민지 씨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소음이 2배로 커졌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게 인사를 건네고 싶어 안달이었다. 내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친척들이 이제는 내 주의를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어깨에 손길이 느껴져 돌아보니 할머니가 내 뒤에 서 계셨다. 소동 내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집안의 어른이 방을 가로질러 내게 오신 것이었다. 80의 나이에 가족 모임에서 자리를 뜨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행동은 의미심장했고 모두가 그것을 알았다. 일어서거라,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내 몸 같지 않은 다리로 일어섰다. 운명은 참 흥미로운 법이지. 그녀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부가 덕을 따른다고 믿지. 다른 이들은 때때로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녀는 모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는 행동을 했다.
그녀가 내게 절을 한 것이다. 깊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절이었다. 김씨 집안의 최고 어른이 가장 어린 셔열에게 보내는 명백한 존경의 표시였다. 규율상 나는 그녀가 절하는 것을 막고 내가 그녀에게 존경을 표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어머니! 김 여사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경악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라, 딸아. 할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 저녁엔 네가 할 말을 충분히 했다. 김 여사는 즉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굴욕감과 공포가 뒤섞여 타올랐다. 그녀의 어머니가 방금 200명의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반대편에 서서 가족의 서열을 재정립한 것이었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계산적인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와의 관계, 과거의 행동, 미래의 기회 등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아이 돌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던 남편의 사촌들이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우리는 항상 준호가 선택을 잘했다고 말했어. 현대차에 다니는 남편을 둔 사촌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한때 먼 친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며 의도적으로 나를 딸의 돌잔치에서 제외했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멋진 소식이야. 이전에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녀의 남편이 덧붙였다. 나는 여전히 상황의 비현실성을 소화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6천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없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다. 내 존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많이 놀랐겠구나. 준호의 숙모인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한때 가족 모임에서 내 김치를 맛도 보지 않고 먹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었다. 이제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랜 친구인 것처럼 내 팔을 토닥였다. 이리 와서 앉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또 다른 손길이 내 팔꿈치를 잡았다. 준호가 나를 자리로 다시 안내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신과 함께 내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부심? 흥분? 계산? 괜찮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저녁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그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내가 다 처리할게. 서류 작업, 언론 모든 걸. 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소유욕이 내 주의를 끌었다. 당신이 처리한다고? 물론이지. 그의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잖아. 그렇지? 그게 결혼이지.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가족에게 맞서지 못하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이제 그는 벌써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내 재산. 그 생각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함과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 뒤에 숨겨진 계산과 절박함을 볼 수 있었다. 200명 앞에서 나를 쓸모없다고 불렀던 여자가 이제 나를 소중한 딸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충격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명료함이 채웠다. 그 수정처럼 맑은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지난 3년간의 미묘한 굴욕들, 고립감,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권력의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기에 가능해진 미래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나 명문가 사돈이 될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던 신중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우리 테이블에 다다랐다. 평소에는 내게서 거리를 두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간절하게 내 손을 향해 뻗어왔다. 민지야,
그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다정한 호칭으로 나를 불렀다. 정말 엄청난 소식이구나. 오늘 조상님들이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게 틀림없어. 우리 집안, 더 이상 그녀만의 집안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집안이 되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민 손을 잡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 주변의 방은 흥분된 대화로 웅성거리는 무리로 나뉘었지만 상당수의 친척들은 이 상호작용을 목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지켜보지 않는 척도 하지 않았다. 정말 뜻밖의 일이네요. 나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국 역사상 최대 로또 당첨이라니. 그녀는 내가 손을 잡지 않자 마침내 손을 거두며 말했다. 충격이 크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거야. 놀랐어요. 나도 동의했다. 어머님께서 몇 분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을 때만큼이나요.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회복되었다. 오, 민지야, 오해했구나. 그저 어미 된 걱정을 표현했을 뿐이야. 우리가 자식들이 제대로 적응하길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잖니? 그녀 뒤로 준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내와 달리 김 사장님은 내게 항상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그는 아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개입한 적은 없었지만 참여한 적도 없었다. 이제 그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내 선물이 뜻밖의 행운을 가져온 것 같군. 그가 복권을 언급하며 말했다. 너에게 가서 다행이다, 민지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다. 한때 딸의 돌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준호의 형 성민이 이제 2살 배기 아들을 내 무릎에 바로 앉혔다. 진우야,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그가 어리둥절한 아이에게 지시했다. 이분인 너를 아주 사랑하는 큰아빠의 아내란다. 기억해.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평생 나를 서너 번 정도 만났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확실했다. 나는 이 투명한 연극의 소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불편해서 어색하게 그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내 굴욕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내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로를 밀쳤다.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 먼 친척들과 집안의 인맥들이 마법처럼 나타나 내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다. 제 아들이 KB은행 자산관리팀에서 일합니다. 한 삼촌이 나에게 번쩍이는 명함을 밀어넣으며 말했다. 부서에서 최고 실적을 자랑하죠. 영광스럽게 당신을 도와드릴 겁니다. 제 부동산 회사는 강남의 고급 부동산을 전문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했다. 조만간 투자 기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한때 가족 식사에서 내 옆에 앉아야 한다고 큰 소리로 불평했던 시누이 지영이 이제는 다른 친척을 무례하게 밀어내고 내 옆에 좁은 공간에 끼어들었다. 언니! 그녀는 나보다 3살이나 많았고 이 존칭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다. 제가 어머니께 항상 언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지혜 같은 거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까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사온 추석 음식을 조롱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 기억이 내 눈에 비쳤는지 그녀는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다음 주에 점심이나 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끼리요. 압구정에 정말 좋은 곳을 알아요. 나는 이 모든 초현실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의 공개적인 굴욕을 연출했던 여자는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며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준호는 내 옆에 머물렀다. 그의 팔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소유욕 강한 몸짓으로 내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한 번도 애정 표현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내 대한 혹은 내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거의 선언하고 있었다. 우리 곧 집에 가야겠어.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이런 흥분 뒤에는 휴식이 필요해. 내일 우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 우리 계획. 그 단정적인 말투가 거슬렸지만
왜 그런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준호에게 순종했고 그의 가족의 대우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의 대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넘어선 무언가가 내가 그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입구 근처의 소란이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기자들을 뒤따라 들어오면서 카메라 플래시가 문가를 밝혔다. 저분은 나눔로또 위원회 위원장이야. 누군가 큰 소리로 속삭였다. 공식 발표를 위해 온 게 틀림없어. 박동우가 그들을 막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미디어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마이크로 돌아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국가복권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당첨자가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오늘 밤 당첨금의 역사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를 두셨다고 합니다. 60대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자가 마이크로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눔로또 위원회 강 위원장입니다. 오늘 밤 기록적인 6천억 원 당첨 복권이 실제로 서울의 김민지 씨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내 얼굴이 내일 신문에 실릴 것이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오늘 밤 내가 겪은 사적인 굴욕과 그에 따른 운명의 반전이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었다. 김민지 여사님, 저와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강 위원장이 작은 무대를 가리키며 요청했다. 준호가 즉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무대를 향해 걸어가자 군중이 물처럼 내 앞에서 갈라졌다. 몇 년 동안 나를 못 본 척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따라오려 했지만 할머니가 80살 노인답지 않은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저 아이가 자신의 순간을 누리게 놔둬라.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대 위에서 강 위원장은 내게 기념증서를 수여했다. 실제 자금은 사명업일 이내에 이체될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저희 재무자문가들이 이 전환 과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김 여사님, 하룻밤 사이에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는 얼굴의 바다를 내다보았다. 나를 결코 받아주지 않았던 가족, 나를 결코 변호해주지 않았던 남편,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어머니. 그들 모두는 흥분, 계산, 그리고 형편없이 감춘 질투에 이르는 다양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새로운 경의가 담겨 있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했다. 한국 가족 생활에 익숙한 위계 질서가 무너졌고 아무도 새로운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다른 전략으로 다시 접근해왔다. 민지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한국인에게 가족이 전부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혈연은 영원한 거야. 김씨 집안은 특히 변화의 시기에 똘똘 뭉친단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혈연을 언급하시다니 흥미롭네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저는 김씨 집안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데요. 저는 단지 결혼으로 연결되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하지만 너는 준호의 아내잖니. 그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그의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의 것이지. 우리는 우리 식구를 보호한단다. 그녀의 말에 담긴 노골적인 계산은 몇 시간 전이라면 나를 충격에 빠뜨렸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항상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나는 결코 한 개인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고 단지 그들의 아들의 연장선상이자 가문의 혈통을 이을 잠재적인 그릇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녀의 평가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 말했다. 저녁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초연한 관심으로 변화하는 동맹 관계를 관찰했다. 내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친척들은
이제 내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미래의 모임에 초대하며 정성스러운 작별 인사를 했다. 몇 년 동안 나를 그들의 사교계에서 배제했던 남편의 사촌들은 이제 나와 셀카를 찍으며 집안의 새로운 부와 자신들의 연관성을 기록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준호 자신은 환희와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았다. 그는 끊임없이 내 곁을 맴돌며 대화에 끼어들고 내게 향한 질문에 대신 대답하며 소유욕 강하게 내 팔꿈치나 허리에 손을 얹었다. 물론 이사해야지. 그가 대학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재벌들이 사는 평창동의 주택으로. 나는 그가 투자, 자동차, 휴가 등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듣고 있었다. 재정적 제약에서 풀려난 준호의 모습은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서 로또 당첨은 이미 그가 원하는 대로 운용할 공동재산이었다. 마침내 축하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할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다가왔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돈은 사람들이 너를 보는 방식을 바꾸지. 그녀는 서두 없이 말했다. 하지만 네가 너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꿀 필요는 없단다. 나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은? 그녀는 내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권력에 대해 잘못된 교훈을 배웠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믿지.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안단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내 손을 토닥이고는 자리를 떴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남겨졌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가왔다. 그녀는 남은 손님들 앞에서 나를 껴안았다. 이전의 굴욕을 덮기 위한 공개적인 연출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 정말 축복받았구나. 나는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나는 그녀의 포옹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포옹을 돌려주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이 화해와 단합의 광경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기를 원했다. 가족 갈등은 해결되고 조화는 회복되며 모두가 예상치 못한 횡재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으로.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떠날 때 준호가 나를 기다리는 택시로 안내하는 동안 나는 이것이 전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로또 당첨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이 가족 안에서의 인정이 얼마나 조건적인지, 지위와 존경이 얼마나 취약한지, 내가 결혼한 남자의 진정한 성격을. 위계질서가 모든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갑자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 내가 이제 쥔 권력은 내게 낯설었지만 택시가 호텔을 떠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위해서였다. 다시는 폄하당하면서 침묵하지 않도록, 다시는 무례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보장해줄 무언가를 위해서. 서울의 도시 불빛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내 옆에서 준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미 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연회가 끝난 후 일주일은 회의, 전화, 그리고 예기치 않은 방문객들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내 로또 당첨 소식은 서울 전역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기자들이 마포구에 있는 우리 소박한 아파트 밖에 진을 치는 바람에 건물 관리인은 임시 경비를 고용해야 했다. 내 전화기는 먼 지인들과 연고를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울려댔다. 나는 이틀째 되는 날 전화를 꺼버렸다. 준호는 일주일 휴가를 내고 내 매니저이자 대변인을 자처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재무상담사와의 회의 일정을 잡았으며 듣고 싶어와 눕고 싶어 하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항상 어머니의 의견에 따르던 남자에서 권위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장 이사해야 해. 당첨 사흘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가 선언했다.
내일 강남 펜트하우스 3곳을 둘러보기로 약속 잡아놨어. 청담동에 있는 곳은 전용 엘리베이터랑 옥상 정원도 있대. 나는 찻잔 너머로 그를 살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직 이사하고 싶은지 결정 못했어.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고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이사해야지. 이제 이 작은 아파트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민지야. 그는 아이를 대하듯 참을성 있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김씨 집안을 대표해. 아버지 사업 파트너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는 거야, 준호 씨. 복권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우리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내 당첨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당첨. 나아가 그의 가족의 당첨이라는 가정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사흘 연속 예고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평소 들던 국산 브랜드 대신 새로 산 구찌 핸드백을 메고 있었다. 민지야. 그녀는 나를 지나쳐 아파트로 들어서며 따뜻하게 인사했다. 인삼차 가져왔다. 중원당에서 파는 비싼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건강에 좋단다. 로또 당첨 전에는 그녀가 내게 무언가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값비싼 선물과 과도한 걱정을 안고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나는 꾸러미를 받으며 말했다. 몇 년 동안 내가 그 호칭을 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녀 앞에서 시어머니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는 우리 작은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재무상담사들이랑 얘기는 해봤니? 신한은행의 정민호 씨가 내 친구 아들인데 하버드 MBA 출신이야. 이번 주에 너를 위해 시간을 내달라고 말해들었어. 강 위원장님이 복권위원회 상담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제 그분들을 만났고요. 위원회 상담사라니. 그녀는 비웃었다. 그 사람들은 소액 당첨된 평범한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고 내 상황은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 나는 그녀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롯데백화점 최신 카탈로그에서 본 캐시미어 스웨터였는데 그녀가 평소에 쓰는 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다. 머리도 비싼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한 듯했다. 변화는 미묘했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지가 너무 많은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돕는 거지. 김 여사가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 네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준호랑 아버님이 투자, 문제는 처리하게 해. 나는 내 손을 슬며시 뺐다.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물론이지. 얘야. 하지만 금융은 복잡하단다.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야.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신우이 지영이었다. 그녀 역시 수입 초콜릿과 프랑스 스킨케어 제품을 선물로 들고 왔다. 언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3년 결혼 생활 동안 우리 아파트를 지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 혹시 외로울까 봐요. 곧 우리 작은 거실은 김씨 집안 식구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조언, 제안, 그리고 얇게 포장된 요청들을 쏟아냈다. 준호의 사촌들은 우리가 사야 할 제주도 별장에 대해 논의했다. 그의 삼촌은 투자자가 필요한 아들의 힘든 스타트업에 대해 언급했다. 심지어 그의 어린 조카는 어머니의 코치를 받으며 내 무릎에 올라와 특별한 애정을 보이도록 재촉당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새로운 명료함으로 관찰했다. 모든 미소와 몸짓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계산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 지시되어야 할 자원으로 보았다.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그들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침내 모두가 떠난 후 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준호는 친구들과 축하하러 나갔고 나를 초대하는 것조차 잊었다. 서울은 아래에서 반짝였고 한강은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저 강 건너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었다.
평범한 동네에서 소박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남동생. 나는 아직 그들에게 로또 당첨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연회장에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은 김씨 가족과 달리 내 가족은 내 변화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전화를 미루고 있었다. 휴대폰에 복권위원회 재무상담사로부터 문자가 떴다. 김민지 여사님, 자금은 내일 이체될 예정입니다. 계좌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6천억 원. 그 금액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이해하기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힘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지위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부터 당신이 살 수 있는 곳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갑자기 최고 상류층으로 뛰어올랐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며 결심했다. 이 예상치 못한 힘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김씨 가족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 그들의 집단적 지위를 높이거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몇 달 전 준호가 취소하라고 설득했던 면접을 위해 샀던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조심스럽게 입었다. 김씨 집안 며느리는 일할 필요 없어. 그가 주장했었다. 나는 머리를 손질하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아파트를 나섰다. 내 첫 번째 목적지는 김씨 가족이 추천한 곳이 아닌 강남의 한 고급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40대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개인은 뉴스 보도를 통해 즉시 나를 알아보았다. 부동산을 찾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사적이고 보안이 좋은 곳으로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가족분들께 보여드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제 단독 명의로 할 거예요. 나는 명확히 했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전문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남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용산 쪽을 보시겠습니까? 전부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보고 싶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나는 주거용 부동산 5곳과 상업용 건물 3곳의 방문 일정을 잡았다. 두 번째 목적지는 시어머니가 제안한 곳이 아닌 복권위원회에서 추천한 프라이빗 뱅크였다. 은행 지점장은 개인 회의실에서 나를 맞이했고 가장 부유한 고객들에게만 보이는 경의를 표했다. 나는 모두 내 단독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고 로또 자금이 우리 공동 계좌가 아닌 그곳으로 이체되도록 조치했다. 특정 투자 상품의 경우 남편분의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점장이 설명했다. 그럼 그의 서명이 필요 없는 옵션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세 번째 목적지는 아마도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서울 금융지구에 위치한 명망 있는 법무법인이었다. 서울대학교와 컬럼비아 로스쿨을 나온 인상적인 이력을 가진 50대 여성 대표 변호사는 내가 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다. 제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은 함의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부부 재산에 관한 법률 시스템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취득한 시점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시댁 식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즉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 은행가, 변호사, 그리고 투자 자문가들을 만났다. 김씨 가족이 예상했을 강남이 아닌 용산의 고급 아파트와 홍대의 작은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예비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또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준호나 김씨, 가족 누구도 없이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준호가 걱정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어머니가 2번이나 다녀가셨어. 복권위원회 재무상담사는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더라. 약속이 있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약속? 내가 모든 걸 처리하기로 했잖아. 자금 이체는 내가 직접 처리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좀 만났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강남 부동산 말이야? 청담동에 있는 게 완벽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니 다른 부동산들이야.
나는 침실 쪽으로 그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민지야, 이런 결정들은 같이 해야 해.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내 아버지는 나랑 결혼하지 않았어.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며 말을 잘랐다.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야.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돈 때문에 변했어. 너답지 않아. 아마도 그가 말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돈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의 가족을 만족시키고 내게 맞지 않는 틀에 끼워 맞춰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 없이 내가 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성장할 공간을 주었을 뿐이다. 내일 얘기하자. 내가 말했다. 피곤해.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 누워 깨어있는 동안 나는 계획을 계속 세웠다. 로또 당첨은 내게 재정적 자유를 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선택으로 정의되는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용기, 전략,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다. 아침에는 노량진 시장 근처에 있는 부모님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부모님을 만날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로또 당첨에 대해 말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더 이상 무례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힘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김씨 가족은 몇 년 동안 내게 위계질서와 자리에 대해 가르쳤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존엄과 결과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줄 차례였다.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고 단풍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재회하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유대를 강화하는 시기였다. 로또 당첨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겉보기에는 작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변화들을 신중하게 만들어 나갔다. 나는 북촌 한옥마을에 전통 한옥을 구입하여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로 개조했다. 내 단독 명의로 등록된 이 부동산은 거의 120억 원에 달했다. 내 재산의 작은 일부였지만 독립의 명백한 선언이었다. 부모님은 이제 근처의 편안한 아파트에 사셨다. 매일 방문할 만큼 가까웠지만 각자의 공간을 유지했다. 나는 또한 서울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시골 출신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김씨 가문 자선재단, 가문의 이름을 내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은 이름은 이미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20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김씨 가족에게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준호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부심과 내 결정에 대한 자신의 제한된 통제력에 대한 좌절감 사이를 오갔다. 그의 어머니는 대외적으로는 새로 얻은 다정한 가면을 유지하면서 내 재정 문제에 가족의 더 큰 참여를 점점 더 압박했다. 재단 이사직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해. 그녀는 내 새집을 방문했을 때 주장했다. 어쨌든 김씨 가문의 이름을 달고 있잖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녀가 내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조용히 내가 선택한 이사들을 임명했다. 추석을 맞아 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에 있는 가문의 본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내 한옥에서 가족 모임을 주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내가 내 의사를 밝혔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위패는 본가에 있잖니. 그녀는 주장했다. 어떻게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 이곳에 전통 제사상을 차리도록 준비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조계사에서 존경받는 스님을 초청해 의식을 주관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서울의 중심 사찰인 조계사를 언급하고 내가 그곳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암시하자 그녀의 반대는 잠잠해졌다. 그런 인맥이 주는 명성이 가족 의식을 통제하려는 그녀의 욕구를 압도했다. 이제 추석 당일이 되어 나는 한옥 입구에 서서 직원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당은 가을꽃과 전통 장식으로 변모해 있었다. 안에는 조상들을 위한 제사상이 정교하게 차려져 있었다. 모든 음식은 내 손이 아닌 전문 요리사들이 준비한 것이었다. 이 또한 관습에 대한 미묘한 도전이었다.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다.
인사동 디자이너에게 의뢰에 맞춘 현대적인 한복을 입은 그는 멋있었다. 곧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거야. 그가 소매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오는 길이라고 문자 보내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한복을 매만졌다. 은색 불사조가 섬세하게 수놓인 짙은 남색 비단 한복이었다. 불사조는 부활과 변화의 상징이었다. 이 옷은 로또 당첨 전 내 모든 옷을 합친 것보다 비쌌다. 부산에서 오는 사촌들도 온다고 확인했어? 내가 물었다. 응, 모두 다 온대. 준호가 약간의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무도 이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걸. 내 동료들은 우리가 북촌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꽤 감명받았어. 여기 부동산은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 나는 그가 우리가 주최한다고 말하는 것에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첨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언제 그의 가정을 바로잡고 언제 그냥 넘어갈지를 배웠다. 가장 먼저 도착한 손님은 부모님과 남동생이었다. 어머니의 새로운 디자이너 한복과 아버지의 맞춤 정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아한 주변 환경에 불편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본체에서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다. 이 또한 김씨 가족에게 눈에 띄지 않을 리 없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여기는 너무 과분하다, 딸아. 아버지가 속삭였다.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아빠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계실 자격이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보다 적응력이 좋은 남동생 태우가 씩 웃었다. 25살인 그는 내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최근 경영대학원에 등록했고 그의 젊음을 소진시켰던 가족의 생선가게를 떠났다. 전략적인 한 수인데 누나. 그가 속삭였다. 추석을 주최하는 건 바둑에서 1,000원을 차지하는 것과 같아. 나는 그의 비유에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한 수가 가장 강력한 법이지. 김씨 가족은 차례차례 도착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들, 그 다음엔 더 넓은 범위의 가족들이었다. 한옥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세련된 개조에 대해 감탄의 말을 중얼거렸다. 신우이 지영 같은 다른 이들은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며 부러움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고집하신 할머니와 함께 도착했다. 김 여사는 흠잡을 만한 세부 사항을 찾으려는 비판적인 눈으로 공간을 샅샅이 훑었다. 흠을 찾지 못하자 그녀는 전통 구조에 가미된 현대적인 부분에 대해 논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유리가 너무 많구나. 그녀는 한옥 뒤편의 현대적인 증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 전기도 없으셨죠? 나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어머님은 매일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할머니가 킥킥 웃었고 그녀의 딸로부터 날카로운 눈총을 받았다. 더 많은 손님이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다. 한때 나를 무시했던 사촌들은 이제 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했다. 나를 하찮게 여겼던 삼촌들은 이제 사업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구했다. 그들의 행동 변화는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들이 갑자기 나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징하는 것, 즉 부와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300명의 손님이 모두 넓은 마당과 인접한 방들에 모였을 때 조계사 스님이 제사의식을 시작했다. 의식은 엄숙한 위엄 속에서 진행되었고 전통적인 제물로 김씨 가문 조상들의 넋을 기렸다. 나는 모든 절과 몸짓을 완벽한 자세로 수행하며 의식에 온전히 참여했다.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전통 예절 전문가와 함께 부지런히 연습한 기술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음식이 차려지고 대화가 흐르자 나는 의도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며 모임을 돌아다녔다. 나는 각 그룹과 대화를 나누며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도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완벽한 주인이었다. 우아하고 세심하며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축사를 할 시간이 되자 나는 마당 앞으로 나섰다. 전통적으로는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먼저 말하고 다른 연장자들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 집에서는 다른 순서를 마련했다. 저희 추석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맑고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 역사적인 한옥에서 김씨 가족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잇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군중 속에서 찬성의 수군거림이 일었다.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했을지 모를 사람들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이 모임의 격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축제를 계속하기에 앞서 소식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여성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김씨 가문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과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확장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 건너편에 있는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상냥했지만 경계심이 그녀의 시선에 스며들었다. 이 대의는 제게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제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난 봄 할머니 팔순 잔치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며 나와 시어머니 사이를 오가는 눈길을 보냈다. 아무도 내가 그날 밤을, 특히 가족 축하 행사 중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은 제게 존경이 얼마나 쉽게 경멸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인정이 얼마나 조건적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또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경멸이 얼마나 빨리 다시 존경으로 변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내 굴욕을 가장 공개적으로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잠시 시선을 머물렀다. 재단의 새로운 계획은 가정 내 학대와 차별의 악순환에 갇힌 여성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재건하려는 분들을 위해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입구 근처에 서 있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켰다. 박미숙 씨가 이 계획을 이끌 것입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정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그녀를 알아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산 반찬을 내왔다고 그녀를 꾸짖는 영상이 작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으니까요. 청중들 사이에 충격의 물결이 일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널리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개적인 망신의 잔인함에 대해 논평했다. 이 여성을 고용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의 경험과 명백한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재단은 향후 5년간 이 계획에 500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내가 발표했다. 이 기금 중 어느 것도 현재 김씨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선은 자신의 직계 가족 밖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탄식이 공기를 채웠다. 500억 원? 거의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 가족을 그 혜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접은 부채를 너무 꽉 쥐어서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 옆에서 할머니는 읽을 수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든 얼굴은 그녀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또한 부모님과 남동생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수년간의 희생 끝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제게 진정한 가족의 지원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교훈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몸을 돌려 깊은 존경의 표시로 그들에게 깊이 절했다. 그 메시지는 명백했다. 나는 우리의 소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준 가족을 내 재정적 횡재 이후에야 나를 받아들인 명망 있는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을 맺었다. 음식, 공연, 그리고 이 공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관대함은 의무나 조종을 통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선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로 물러나 전통 음악가들에게 연주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마당은 점차 다시 대화로 채워졌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럽고 불확실한 속삭임이었다. 나는 젊은 며느리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관습에 도전하며 한국 가족 역학의 신중한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다. 군중 속을 헤쳐나갈 때 나는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느꼈다. 그녀는 평정을 되찾았고 대외적인 얼굴은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눈가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상당한 연설이었구나. 그녀는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예상 밖이었어. 그랬나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제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항상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특히 가족 모임에서요. 나에 대한 그녀 자신의 공개적인 비판을 언급한 것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모두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야.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건 앞으로도 기억할 만한 원칙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갈등하는 표정으로 내 옆에 나타났다. 그는 내 연설을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지켜보았다.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내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종로구 국회의원께서 도착하셨어. 그가 말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에게 가볍게 절을 하고 자리를 떴다. 내가 멀어질 때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우리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만든 서사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을 차분하게 주장함으로써. 연회는 전통 공연, 풍성한 음식, 그리고 흐르는 대화와 함께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겉보기에는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번영을 과시하는 완벽한 추석 축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가족의 심판 대상에서 그 심판자로 변모했다. 조용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겨울이 서울에 내려앉았다. 도시의 딱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조용한 눈담요가 덮였다. 내 인생을 바꾼 로또 당첨 이후 거의 6개월이 지났다. 초기의 혼란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방식대로 만들어진 일상이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다. 내 추석 연설 이후 그는 방어적인 분노와 화해 시도 사이를 오갔고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한옥에서 함께 살았고 식사와 가끔의 대화를 나누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다. 말하지 않은 진실들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당신 변했어. 어느 저녁 눈 덮인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유리 증축 공간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가끔은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 나는 유자차잔 주위로 손을 녹이며 그의 말을 생각했다. 아마 변했다기보다는 드러난 거겠지.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의 내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뜻이야. 단지 성장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그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준호는 항상 세상을 가족의 의무, 경력 발전, 사회적 지위 같은 직설적인 용어로 보았다.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언제쯤 찾아뵐 거냐고 물으셔. 그가 화제를 바꿨다. 몇 주나 지났어. 시간 날 때 갈게요. 내가 대답했다. 재단 일로. 바빠서요. 이것은 사실이었다. 김씨 가문 자선재단은 서울의 자선단체들 사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소외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계획은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나는 아침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경제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가치관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김씨 가문의 이름을 재정의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도 노력하고 계셔, 민지야. 준호가 말했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그게 안 보여?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확히 뭘 노력한다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니 이제 나를 받아들이려는 거?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 이제 나를 포함시키려는 거? 그게 정말 노력이야? 아니면 계산이야?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새로 보여주는 존경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상징하는 것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들의 애정의 가식은 너무나 투명해서 지켜보기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광화문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비서가 준호의 할머니께서 도착하셨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알렸다. 나는 놀라서 즉시 일정을 비웠다. 여든한 살의 나이에 특히 겨울에는 집을 거의 나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각된 나무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들어왔지만 등은 고닫고 눈은 기민했다. 나는 깊이 절하며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의자를 내어드렸다. 인상적인 사업체를 세웠구나. 그녀는 멀리 경복궁이 보이는 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딸이 벌써 20명이나 고용했다고 하더구나. 27명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우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법률, 교육,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달 전 연회장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강렬한 시선으로 나를 살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었구나, 민지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온전히 칭찬은 아니었다.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권력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어떤 사람들은 네가 가족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몰라. 나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가 그랬나요? 누구든 제게 연락하는 걸 막은 적 없어요. 누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도 없고요. 단지 경계를 설정했을 뿐이에요. 경계라. 그녀는 그 단어를 시험하듯 되뇌었다. 미국식 개념이잖니. 한국 가족들은 견디는 거야. 화합을 위해 희생하는 거지. 어떤 희생은 화합을 지키죠. 나는 인정했다. 다른 희생은 단지 불의를 유지할 뿐이고요. 내 솔직함에 그녀의 눈썹이 올라갔다. 한국 문화에서 어른에게 이처럼 솔직한 것은 이례적이며 무례함에 가까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태도에는 평소의 공경 대신 솔직함을 이끌어내는 무언가가 있었다. 네가 나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젊었을 때의 나를, 부러지기보다 휘는 법을 배우기 전의 나를. 이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항상 할머니를 궁극적인 전통주의자, 가족 위계 질서의 희생자가 아닌 집행자로 보았다. 나는 1963년에 김씨 집안에 시집 왔단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는 하급 공무원이셨고 남편의 집안은 부유한 지주였지. 지위의 차이가 상당했어. 내 시어머니는 내 딸의 전임자 말이다. 내 딸이 너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단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족사의 한 조각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다. 나는 견뎠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돈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도 나를 보호해 줄 만큼 강력한 가족도 없었지.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작은 힘들을 찾는 법을 배웠단다. 그녀는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움직이며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자세를 고쳤다. 너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가졌어. 선택권 말이다. 문제는 네가 네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야. 복수를 위해서냐 아니면 재건을 위해서냐. 둘 다는 안 되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토록 연로한 분에게서 나온 놀랍도록 젊은 소리였다. 영리한 아이로구나. 그래, 어쩌면 둘 다 가능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기억해라. 한국에서 가족은 영원한 거야. 네가 입힌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고 네가 불태운 다리는 다시 지을 수 없단다. 어떤 다리들은 재로 남아 있어야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하지만 이것을 고려해 보렴.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에 있단다.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원칙에 따라 가족을 재창조하는 것에 있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고풍스러운 보석함을 꺼냈다.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오래전에 줬어야 할 선물이지. 안에는 옥비녀가 들어있었다. 기온 한국 여성이 꽂는 전통적인 머리꽂이였다. 장인 정신이 절묘했고
옥은 상당한 가치를 말해주는 깊고 맑은 녹색이었다. 이것은 내 할머니, 그 다음엔 내 어머니, 그리고 내 것이었단다. 전통적으로는 내 딸에게, 그 다음엔 그녀의 며느리인 너에게 결혼할 때 갔어야 했지. 내 딸은 네가 그런 가문의 가보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너에게 주지 않기로 했었단다. 나는 그 아름다운 물건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이해해야 했다. 한국 전통에서 가문의 가보는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정과 연속성을 상징했다. 3년 전에 너에게 줬어야 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침묵함으로써 너를 실망시켰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너를 실망시키지는 않겠다. 무엇을 보시는데요? 내가 물었다. 나는 한 여인이 연결이 아닌 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 나는 내 손자가 두 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그들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나는 내 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센 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본다. 정당한 상처를 품고 있지만 어쩌면 기회를 놓치고 있는 너를. 무슨 기회요? 네가 대우받았던 방식보다 더 나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 보복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끌 기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내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 비녀는 가져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네 것이다. 나는 네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너 자신에게 충실한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옥비녀를 손에 들고 돌려보며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쳤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가정들에 도전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옥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준호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남동생도 함께였다. 그들은 본체에 모였다. 내 로또 당첨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두 가족의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시어머니는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지못함은 모든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그녀는 추석 이후 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고 오직 준호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만 소통했다. 이제 그녀는 갑옷처럼 위험을 두른 채 의자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시작했다. 저는 최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방 안의 시선들이 아래로 향했다. 모두들 내가 어떤 실패를 언급할 수 있는지 이해했다. 제가 준호 씨와 결혼했을 때 저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위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로또는 제가 대우받는 방식을 바꿨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제게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그 선택권들을 이용해 거리를 만들고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어머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수용이나 인맥, 가문의 이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안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솔직함에 살짝 움찔하랬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전에는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진정한 관계를요. 의무나 위계 질서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관계 말입니다.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가려졌다. 그녀는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평등한 모습일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제 배경이나 능력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나이가 더 많으시거나 먼저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머님의 판단이나 취향에 따라야 한다는 기대도 없을 거고요. 저를 아들의 연장선상이 아닌 한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방은 조용했다. 이 조건들의 도전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 역학에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혁명적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고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럼 우리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준호 씨의 삶이나 제가 주최하는 가족 모임에서 어머님을 배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관계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녀는 이것을 처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을 많이 했구나. 네. 그리고 내 아들은? 네가 제안하는 이 새로운 구도에서 그는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이 대화 내내 이례적으로 조용했던 준호를 보았다. 그건 그에게 달려 있어요. 그가 나를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볼 수 있는지에, 그가 우리 사이에 서는 대신 내 옆에 설 수 있는지에. 준호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민지야, 이건 불공평해. 나더러 선택하라는 거잖아. 아니요.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성장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내 가족이 앉아있는 방의 다른 쪽으로 주의를 끌었다. 제 딸은 항상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나머지가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그게 살면서 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봐 걱정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이에게 공손하고 전통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항상 자신의 길을 찾았죠. 이제 저는 딸의 강점이 딸의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된 여인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족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 말들은 상당한 무게를 지녔다. 항상 내게 김씨 가족의 기대에 순응하고 적응하라고 격려하셨던 부모님께서 공개적으로 나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신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역학의 변화를 흡수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이 적응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네가 한 말을 고려해 보겠다. 그녀는 마침내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내 나이의 변화는 쉽지 않구나. 어떤 나이에도 쉽지 않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와요. 회의는 극적인 선언이나 감정적인 화해 없이 끝났다. 이것은 가족 갈등이 한 번의 대화로 깔끔하게 해결되는 TV 드라마가 아니었다. 진정한 변화는 만약 온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예고 예수 없이 나타나는 대신 전화를 했다. 방문했을 때는 비싼 과시용 선물이 아니라 소박하고 사려 깊은 선물을 가져왔다. 그녀는 재단의 활동에 대해 그리고 가끔은 내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질문했다. 준호는 새로운 역학관계에 더 눈에 띄게 힘들어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의 다리로서의 그의 위치는 몇 년 동안 그의 역할을 정의해왔다. 이제 직접적인 소통이 확립되자 그는 자신의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는 파트너십에 대해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날은 진전이 있었고 다른 날은 후퇴했다. 가족회의. 후 3개월이 지난 세계 여성의 날, 나는 한옥에서 공식 만찬을 주최했다. 이 행사는 우리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첫 졸업생들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직업훈련이나 대학 준비 과정을 마친 시골 출신 여성 20명이었다. 시어머니는 우아하지만 과시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참석했다. 저녁 내내 나는 그녀가 젊은 여성들과 대화하며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관찰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녀가 한 장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내 며느리는 네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한단다.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했거든. 내 며느리. 준호 아내나 그냥 민지가 아니라 우리의 연결과 나의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호칭이었다. 그것은 관점의 더 큰 변화를 알리는 작은 언어의 변화였다. 그날 저녁 늦게 손님들이 떠날 때 그녀가 마당에서 내게 다가왔다. 의미 있는 것을 만들었구나. 그녀는 입구 근처에 전시된 재단 현수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모두보다 더 오래 남을 무언가를. 그러길 바라죠.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내가 항상 내 선택을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비전은 존중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잔인함에 대한 사과도 미래의 따뜻함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아들과의 관계와 무관한 나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로또가 제공했던 재정적 자유와는 다른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제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 자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한때 공개적인 굴욕 속에서 침묵했던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정의되지도 그 안에 갇히지도 않은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삶의 중심에 서 있었다. 체면과 가족이 존재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다른 길을 찾았다. 전통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주장함으로써 여정은 복수나 화해로 끝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 즉 변화를 향해 계속되었다. 내 재정 상황을 바꾼 로또 복권은 내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진정한 힘은 그 선택권으로 내가 내린 결정들에서 나왔다. 쓰라리지 않게 기억하고 파괴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한때 서 있던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 봄이 다가오고 내 한옥 주변 나무들의 벚꽃이 피자 나는 복수가 아닌 재건을 위해 힘을 사용하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겼다. 아마도 그녀가 옳았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승리는 다른 사람들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풍경을 바꿀 만큼 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